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정규민전 작가 김대식입니다. 이런 데 좋은 자리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정규민전 작가 교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냥 약간의 사기성이 좀 들어있습니다. 뇌과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 전작가 전교수로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뇌과학과 뇌 비즈니스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좀 링크를 시켜보려고 오늘 아침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왜 이 여자분이 지금 원숭이하고 파이버 오픽스로 연결이 됐는지는 오늘 강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뇌과학하고 뇌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뭐 들으셨겠지만 뇌과학 쪽에서 올해 초에 상당히 큰 뉴스들이 있었죠. 우선은 유럽연맹에서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라고 앞으로 10년 동안 뇌를 이해하겠다. 그래서 뇌를 이해하고 뇌를 능가할 수 있는 아니면 뇌를 모방하는 그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해서 1조를 투자하겠다는 1조 7천억이 되겠죠. 1빌리언 유로니까.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는 이 유럽연맹에서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플렉십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플렉십 프로젝트의 개념은 뭐냐면 유럽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를 리드를 했었는데 2000년부에 그 리더십을 미국에다 뺏겼다는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그 리더십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그 개념 아래 플렉십 프로젝트, 유럽에서 가장 리소스를 많이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3년 전부터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을 받았었고요. 올해 초에 최종 5개 프로젝트가 캔디데이트로 올라왔다가 2개가 결국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나름대로 그 브라셀에 있는 그 유럽에 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3년 동안 큰 스터디를 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나 R&D 쪽에서 어느 디렉션이 중요할까를 검토를 하고 검증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5개를 제가 짧게 소개하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냐면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심사를 그 2014년 1월 달에 런던에서 다 같이 모여서 과제를 드디어 받게 됐는데요. 펀드는 지금 나온 상태고 5개가 됐었는데 첫째 된 거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뇌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뇌하고 비슷한 수준의 기계를 만들다는 거고요. 그거는 스위스 로잔공대에서 지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프로젝트는 그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교가 리드를 하고 있는 그래핀 위주고요. 그러니까는 신소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떨어진 3개도 상당히 재미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서포트를 좀 많이 했었던 프로젝트는 그 스위스 쭈리히 공대에서 프로포즈를 냈었던 미래 예측 컴퓨터입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미래 예측 컴퓨터라는 건 그분들이 생각하기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에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긁어모으고자 모든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모든 그 경제 데이터, 모든 그 날씨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기계 학습 방법을 통해서 1초 후를 예측하겠다는 거예요. 1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상에서. 그게 잘 되면 10초 후를 예측하고 그게 잘 되면 결국 이제 몇 시간, 며칠 후를 예측하겠다는 아주 앰비셔스한 프로그램인데 결국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스위스 정부에서 아마 매칭 펀드를 우리가 그럼 우리 돈으로 1조 내겠다 해서 진행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떨어진 프로젝트는 서포트를 그렇게 많이 못 받았는데 그 이탈리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냈었던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였어요. 그건 떨어졌고 또 하나는 아마 프랑스에서 낸 것 같은데 그 인간의 심장을 100% 컴퓨테이션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프로젝트 그거 역시 떨어졌고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뇌가 됐고 그 다음에 미래 예측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됐고 그래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럽에서 이 프로젝트가 나오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이 4월 달에 백악관에서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했죠. 뭐냐면 유럽에서 이걸 하니까 미국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3조를 투자해서 뇌를 이해하겠다라는 그런 컴페티션 프로젝트가 됐고요. 일본에서 일본 그 뇌 프로젝트를 지금 구성 중이고요. 저도 거기 또 그 준비위원으로 약간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중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5조 정도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 나라들이 이렇게 조단위 수준으로 투자를 할 생각일까 하면 크게 2가지, 3가지 아argu멘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과학 개념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 뇌를 가지고 이런 천재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뭐 이상한 크레이지한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는 베이직 사이언스 기초과학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뭐 라스트 프론티어라고 항상 부르니까.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당연히 저희가 같은 뇌를 사용해서 뭐 김연아 선수같이 이렇게 멋진 운동도 할 수 있지만 노인성 파킨슨 병이 되면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 현재 이 헬스케어 부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까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모두가 다 뇌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앞으로 풀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독일에서
컴퓨터과학하고 심리학을 학부에 전공을 했었는데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하다가 제가 했었던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학부 시절에 타쿠치노 로봇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열심히 했었는데 뭐 친구들하고 거의 1년 동안 눈 4개 달리고 멋지게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제가 탁구공을 한번 쳤더니 그 기계가 3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허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렇게 쉬운 게 걸어다니는 거, 얼굴 보는 거, 내추럴 랭귀지에 인식하는 거, 걸어다니는 거 너무 쉬운데 왜 기계한테는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도 거꾸로 기계한테 쉬운 것들, 예를 들어서 2785 곱하기 3112 답 저희도 지금 모르죠. 저도 당연히 모르고 기계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걸 왜 사람한테는 이렇게 어려울까? 결국 그 같은 인텔리전스라도 기계하고 사람하고 펀더멘탈하게 다른 알고리즘 약간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인공지능을 만들기 전에 자연지능을 이해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다 집어치우고 뇌과학적으로 바꿔서 결국은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제가 뇌과학으로 학위를 했는데요. 그런 그 공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뇌를 연구하다가 뭐 뇌 수술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인간 뇌를 이게 이제 인간 뇌가 되겠죠. 보면서 가장 신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뇌가 하나도 신기하지 않다라는 게 상당히 신기했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두개골을 열고 뇌를 쳐다보면 이건 그냥 1.5kg짜리 고기 덩어리예요. 제가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고 세포 덩어리도 혈관이 있고 상당히 징그럽게 생긴.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접근하다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거고 저도 당연히 뇌가 아마도 있으니까 강연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도 뇌가 있으실 테니까 지금 그 발표를 들으실 거고요. 핵심은 이걸 아무리 해부해도 영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유일하게 있는 건 한 10의 11승 정도 되는 그 디지털 신호로 정보 처리를 하는 세포도 있고 또 세포들 하나하나가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다른 신경세포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패러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 자체는 저희가 오늘 이야기는 그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다시 말해서 뇌 안에 과학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는 10의 11승 되는 프로세서들 킬로허츠 정도로 상당히 그 느린 그 프로세싱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들하고 한 10의 15승 정도 되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 구조는 스몰 월드 네트워크 또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는 소셜 네트워크하고 동일한 수학적인 그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뿐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봐도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이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신기한 거지만 쳐다볼 때는 신기한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아주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40분 동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늘 시도할 거는 보통 이제 한 학기 수업을 제가 40분에 압축해서 그 발표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불행히도 오늘 저녁에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트워킹에 참석을 못하지만 제가 명함을 저기다 잔뜩 갖다 놨으니까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저희 실험실에서 카이스트에서 거의 매일마다 방문객들이 오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투어 같은 걸 해드리겠습니다. 뇌 안에 이제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요. 그 원리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집어서 특히 비즈니스 개념으로 아마 그 렐러런트한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자면 뇌 안에는 뇌의 공간하고 뇌의 위치하고 기능하고 상당히 타이트한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뭐 철도 노선 공사에 참여하셨던 분인데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술도 안 마시고 뭐 그랬던 분이래요. 역사적으로 남아있긴. 근데 어느 날 그 사고에서 뭐 다이너마이트가 잘못 터져서 이분이 들고 있는 이런 쇠 파이프가 뇌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병원에서 몇 주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시고 몸은 다시 완쾌해서 건강하셨는데 재미있는 건 성격이 180도 변했어요. 이분이 어떤 시기냐면 술 마시기 시작하고 일도 안 하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친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피니아스가 아니다. 왜 그럴까? 지금 알고 보니까 이 쇠파이프가 전두엽이라는 부분을 뚫고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해하는 거는 전두엽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한 사람의 우리들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건 재밌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격이라는 건 유전적인 이유, 교육적인 이유, 상당히 다양한 이유로 좌우될 것 같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 전두엽에 한 신경세포 200개 정도만 제가 바꿔놓을 수 있으면 사실 바꿔놓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리프로그래밍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재밌는 거죠. 또 하나는 HM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역사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고요. 1950년도인가 아마 그 간질병 환자였었고요. 간질병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고 뇌 안에 10의 11승 신경세포들이 정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다 보니까 그 누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 누전은 항상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하고요. 신경세포가 망가진 부분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뇌를 밑에서 보는 건데 해마라는 부분에서 항상 누전이 나서 그 간질병이 생겼던 분이고 너무 심해서 약물 치료가 더 이상 안 됐던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17살인가 18살이었던 것 같은데 해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분들이 간질병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도려내자 양쪽으로 그런 결정을 내셨고 이분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동안을 병원에서 사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수술하기 전까지 기억은 다 가지고 계셨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기억을 못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왜 자기가 병원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 자기는 분명히 젊은 사람이었는데 왜 할아버지가 됐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럼 의사들이 설명을 해요. 하면 다 이해를 해요. IQ가 떨어지거나 슬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IQ가 떨어지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또 5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고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해한 건 뭐냐면 해마의 기능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절대로 아니죠. 해마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면 그 전에 있었던 기억도 다 날라갔어야 되는데 그거는 유지되고 없어진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하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다양한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다 보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내용으로는 뭐 다양한 결과들이 있지만 뇌 안에서는 특정 위치가 특정 기능을 한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뭐 뒤에는 시각, 옆에는 청각, 앞은 생각 그런 식으로 그게 틀린 건 절대로 아닌데 논리적으로 볼 때 한계가 있겠죠. 왜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무한인데 뇌의 면적은 한계가 있거든요. 당연히. 무한의 기능을 한계가 있는 면적에 매핑하는 건 수학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할 거고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인코딩 스킴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짐작을 오래 했었는데 그게 한 6년, 7년 전에 드디어 이해가 됐고요. 사실 유럽연맹과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뇌에서 뇌 정보 인코딩의 코드 자체가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한 5년 전에 예전에 이집트 문자 같은 것도 로제타 스톤을 통해서 풀 수 있었던 식으로 아마 이게 로제타 스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디테일을 이해하려면 20년, 30년 더 걸리겠지만 근본적인 코드는 저희가 드디어 크래킹했다고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맘 놓고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그 전까지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였었던 것 같은데 어떤 코드인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에서 특정 기능을 할 때는 한 위치에서 반응을 보여준다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안에서 그 정보에 대한 디테일 같은 거는 시간과 공간적인 패턴으로 매핑이 됐다라는 게 발견이 됐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에 피험자한테 수십 가지의 사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사람 얼굴, 바나나, 자동차. 그럼 매번 볼 때마다 뇌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겠죠. 시각 뇌에서 나오겠지만 눈으로 보면 패턴들의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지만 기계학습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쓴다든지 피셔스 클래시피케이션 쓰게 되겠지만 그러면 얘네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데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아주 재밌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뇌 안의 패턴들이 애니메이트한 거죠. 살아있는 걸 봤을 때 서로 비슷해요. 패턴들이 살아있는 거하고 살아있지 않은 거하고 비교할 때보다 살아있는 것도 사람을 볼 때 서로 비슷해요. 사람하고 사람 아닌 거하고 비교할 때보다 사람도 얼굴을 볼 때 서로 비슷해요. 얼굴하고 얼굴 아닌 거 볼 때 얼굴도 여자 얼굴 볼 때 서로 비슷해요. 여자하고 남자 얼굴을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 된다는 걸 사람에서 발견했고 원숭이도 똑같은 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숭이도 사람하고 세상을 비슷하게 볼 거구나. 재밌는 결과고 또 하나는 이걸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피험자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뇌 패턴만 가지고 이 패턴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거 사전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딕셔너리 펑션으로 이 패턴은 여기쯤에 있으면 이거 뭘까 이렇게 올라오면 확률적으로 대충 뭐 책상이다 라는 추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브레인 리딩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브레인 리딩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리트럴리 뇌를 읽을 수 있다는 개념에서 브레인 리딩인데 이거는 일본의 에티아 연구소에서 한 건데 피험자가 MRI 안에서 이제 묵직발을 하게 되면 묵직발을 뇌에서 나온 패턴 가지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묵직발을 할 때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묵직발을 상상만 해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상상할 때 그걸 수학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해서 로봇 손으로 묵직발을 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작년에 이제 브라운 대학에서 나왔던 결과인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아마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그 마비가 돼서 그 척추 마비가 돼서 몸을 못 움직이게 해주시는 분인데 이 머리에 보면 그 엘렉트로드가 있어요. 디바이스로 뇌의 신호를 직접 읽어서 이 신호를 가지고 옆에 있는 컴퓨터로 리얼타임 클래시피케이션 한 다음에 이분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분이 뭘 하고 싶다. 이분은 계속 상상하는데 내 팔을 들어서 저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상상을 계속 하시는 거고 그걸 제대로 돼서 왔다 갔다 하고 문제가 있어요. 저희 카이스트에서 지금 트라이 하고 있는 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디터링 모션이 안 나도록 이걸 지금 코렉션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뭘 원해서 의도한 대로 행동을 한 그런 첫 번째 결과가 지금 되게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되는구나 라는 그 핵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이번 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 그 다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그 RFP를 냈는데 뭐냐면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군인들한테 엑소스켈레톤을 만들라는 거여서 내가 상상한 대로 들고 뛰어다니고 아니면 내가 부상해서 쓰러져 있는데 상상만 해도 일어나서 계속 싸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 아까 그거는 이제 움직이는 쪽 브레인 리딩이었는데 이건 버클리 대학교에서 나온 결과로서 지금 시각적으로는 아마 가장 좋은 결과일 거예요. 이분들이 한 건 뭐냐면 아까 실험에서는 그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저희가 브레인 리딩을 통해서 이게 어떤 사진일까를 읽어내는 실험이었는데 이분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주고 기계가 피험자가 뭘 봤을까라는 걸 수학적으로 추론을 내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실험하는 사람은 피험자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왼쪽에 있는 게 피험자가 본 거고 오른쪽이 기계가 추론해낸 패턴이고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사람이 있으면 사람으로 나오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마술은 절대로 아니고요. 똑같은 원리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한 건 뭐냐면 피험자들한테 다양한 동영상을 한 보여주는 10개 정도 그럼 매번 10개 정도 동영상을 볼 때 뇌에서 우리가 패턴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인풋으로 동영상 10개, 아웃풋으로 뇌의 패턴 10개가 있으면 이 패턴을 이거로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우선 신호 처리식이 아주 그냥 무식한 트랜스퍼 펑션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 펑션을. 문제는 피험자가 뭘 볼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사물이 무한으로 많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건 뭐냐면 유튜브에 가서 동영상을 한 1000만 개를 긁어 오셨어요. 1000만 개 긁어 온 다음에 내가 만들어낸 신테틱 트랜스퍼 펑션 1000만 번 컨볼루션 어플라이 해서 만약에 사람이 동영상을 1000만 개 동영상을 봤다면 뇌에서 어떤 패턴이 나왔을까 하고 1000만 개 뇌 패턴을 신테틱으로 만들어낸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게 딕셔너리가 되는 거고 피험자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실험한 사람 뭘 봤는지 모르지만 뇌에서는 패턴이 나오고 그 패턴을 딕셔너리에서 찾은 다음에 랭킹을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가장 비슷한 패턴이 뭐가 있을까? 수학적으로 서로 묶어서 대충 이런 걸 봤을 때 저런 패턴이 나오는 딕셔너리에서 알고 있다. 그럼 백 프로젝션에서 하는 거죠. 버클리에서 가장 그 빠른 슈퍼컴퓨터로 아마 이걸 계산하는데 2주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논문이 나오고 그 다음날 구글에서 연락을 받아서 지금 이분들은 구글에서 펀딩을 받고 구글에서는 리얼타임으로 이거를 디코딩 해주겠다는 목표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몇 개는 있는데요. 브레인 리딩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놀라MRI.com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프록터&갬블 같은 데서 이미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 브레인 리딩 사용하면 90%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저희들도 해봤는데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상태에서 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걸 아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면 웬만큼 다 디텍션 되지만 자신도 믿으면 그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주 심플한 디바이스 같은 거는 뭐 이모티브를 사용해서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컨트롤하는 게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발표했었던 건 브레인 리딩 쪽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뇌에서 신호를 읽을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관심이 있는 건 사실 브레인 라이팅 쪽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리딩이라는 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석하고 판독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 브레인 라이팅에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뇌에다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거꾸로 된 시도가 되겠는데요. 크게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신경세포들인데요. 뇌의 신경세포들이 당연히 정기적인 자극을 가지고 반응을 할 테니까 브레인 리딩에서 얻어본 그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신경세포들한테 정기적인 자극을 다시 코드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리플레이 해주면은 얘네들이 그대로 작동을 할 거라는 가설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칩을 엘렉트로드를 꺾기 위해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인베이지브한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방법보다는 TMS,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이라고, TMS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다른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매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을 주면 결국은 뇌 안에서 매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 덕분에 뇌의 한 영역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들에 지금까지는 한 3년 전까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뇌 안에 수많은 신경세포들이라고 볼 때 이 안에 우리가 일렉트리컬 액티베이션을 시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렉트리컬 커렌트를 인젝션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이에 반응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그리고도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신호가 이런 식으로 퍼지겠죠. 우리가. 이거는 라이팅이 당연히 아닙니다. 라이팅이라는 거는 논리적인 개념으로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하얀 종이를 하나 드리고 글씨를 쓰세요 하면 99% 정도의 종이는 하얗게 그냥 두시고 1% 정도만 하얗던 표면을 까만 거나 파란 피그멘트를 사용해서 색깔을 변해서 배경하고 까만 거에 컨트라스트를 주는 거죠. 컨트라스트 노이즈 레이쇼를 높여서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는 게 라이팅이 되겠죠. 이건 지금 종이에다 먹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가 브레인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뇌 전체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방법으로는 모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원하는 신경세포는 on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신경세포들은 건드리지 않는 디퍼렌시에이트한 방법이 필요하고, 그런 방법을 정말 오랫동안 찾았는데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에 그게 발견이 됐고요. 이거는 스탠포드의 칼 나이스로드 교수님이 개발하신 광유전자적인 방법, 옵토제네틱스라는 방법이고, 저도 연구 좀 참여해서 저희가 같이 네이처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요. 논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신경세포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신경세포는 저희가 자극을 주고 싶은 신경세포고, 밑에 있는 신경세포는 건드리면 안 되는 녀석인데 정기적인 자극을 주면 다 같이 자극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팅이 아니고요. 광유전자적인 방법에서는 내가 자극을 주고 싶은 신경세포들만 미리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 유전자 조작은 세포 안에 있는 DNA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FDA 어프로브도 받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FDA 어프로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원숭이까지 실험이 된 상태고요. 조작을 하면 어떤 식으로 그 조작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신경세포들만 더 이상 전기 자극의 반응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특정 파장의 레이저 빛의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파란 빛을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특정 신경세포들만 켜지고, 빨간 빛을 보여주면 다른 녀석들이 켜지고, 노란 빛을 보여주면 다른 녀석들이 켜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신경세포들만 따로 킬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그 뒤에 이 그림이 나왔는데, 이건 지금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하고 있는 실험으로서 그 쥐에다가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런 파란 파이버 옵틱스를 통해서 쥐에 이제 뭐 리워드 어리아를 자극시키면 쥐를 거의 이 장난감 자동차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서 뭐 왼쪽으로 움직여라,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스톱해라, 물 마셔라, 그런 식으로 행동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영국의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잡지에서 커버 픽처로 냈었던 건데,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근본적으로 이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인간 뇌에도 파이버 옵틱스를 이렇게 박아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냈었던 건데요. 저희가 좀 카이스트에서 관심 있는 거는 기억 이식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기억 이식인 건 뭐냐면 내가 한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실험이냐면 쥐에다 위로에서 치즈 찾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찾을 거고, 얘 그 길에서 치즈 찾는 거는 해마에서 경험이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코드는 공간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패턴 클래시피케이션을 지금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는 이 경험을 하지 않은 다른 쥐에다 광유전자를 사용해서 해마에다 이 기억을 심어주는 거죠. 이 패턴을 가지고 하면은 이 녀석은 이거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치즈를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하고 실험을 시작했는데, 재밌게도 저희는 제대로 된 결과도 얻기 전에 MIT의 수스모 터네가바 교수님이 이미 결과를 내서 3주 전에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을 내셨죠. 완전 졌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아이디어만 냈고 제대로 결과를 못했는데, 이분이 한 거는 펄스 메모리를 만드셨어요. 상당히 비싼 경험인데 광유전자를 사용해서 쥐한테 파란 방에다 놀게 한 거죠.
파란 방에서 돌아다니는 이 공간적인 정보는 이게 해마라고 가설하면 해마 안에 시간과 공간적인 패턴으로 이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신 거죠. 브레인 리딩 방법으로. 그래서 다 읽어놨어요. 아, 파란 방은 이거구나. 그 다음에 이 쥐를 빨간 방에다 갖다 놓고 여기서는 안 좋은 경험을 하게 해요. 전기 쇼크를 준다든지. 그럼 원래는 여기서도 빨간 방에 대한 기억이 남고 더하기 안 좋은 경험이 거기 덮여져야 되는데 이분이 했었던 건 뭐냐면 나쁜 경험은 빨간 방에 사는데 해마에다 광유전자적으로 파란 방 정보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거기다가 끄집어내서 다음에 얘를 며칠 후에 파란 방에다 집어넣더니 파란 방에서는 얘가 안 좋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데 들어가니까 뭐 난리를 부려요. 스트레스 받고. 왜냐면 빨간 방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소매치기 당하고 대전에서 소매치기 당했다고 펄스 메모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과학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 나오고 나서 저희들도 다 난리가 났어요. 나도 할 수 있었던 실험인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그냥 이기는 거고요. 다양한 또 재밌는 결과들이 지금 지난주 요번주에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브레인 리딩을 사용한 기술입니다.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나왔던 거죠. 피험자 2명이 있어요. 첫 번째 방에서는 이분이 이의지를 가지고 브레인 리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 같은 걸 하시는 거고 또 하나 방에서는 이분이 머리에서 아까 기억나시죠? 트랜스크래니얼 매그네틱 스티뮬레이션 TMS로 뇌에다 자극을 주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둘이 똑같은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이분은 상상만 하는 거예요. 비디오 게임에 있는 자동차를 뭐 나는 왼쪽으로 움직이겠다. 아니면 내 왼쪽 그 손가락을 움직이겠다. 이분은 사실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이분이 상상한 게 이렇게 들어가서 TMS로 때려주니까 자신도 원하지 않는 무브멘트를 계속 하더라.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비디오 게임을 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재밌는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작년이니까 올해 초에 나왔던 버클리 대학에서 나왔던 실험인데요. 피험자 그 브레인 리딩을 통해서 피험자의 은행 번호를 찾아냈죠. 핀 넘버. 그래서 이걸 요새는 브레인 해킹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피험자한테 이런 그 커머셜 그 브레인 리딩 디바이스, 이모티브 디바이스 같은 걸 끼워놓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디오 게임 중간중간에 나도 모르게 숫자들이 나와요. 거기서. 자, 이 숫자들이 보면 1, 2, 3, 4, 5, 6, 7, 8 그 중에서 우리들한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가 있고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비밀번호가 1, 2, 3, 4라면 절대 그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1, 2, 3, 4가 나올 때는 5, 6, 7, 8 나올 때마다 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뇌에서 뇌파가 신호가 좀 다르게 나오고 그걸 디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비디오 게임을 할 때 계속 샘플로 퍼튜베이션을 던져주고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낸 다음에 조합해서 이분의 그 핀 넘버를 찾아냈다는 그 첫 스타디가 있어요. 이걸 브레인 해킹이라고 부르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게 브레인 해킹이 당연히 더 앞으로는 더 가능해질 게 웨어러블 컴퓨터로 나가서 저희가 구글 글라스라든지 갤럭시 기어 같은 거에 상당히 많은 신체 신호들을 직접적으로 이분이 어소리제이션 있는 상태 또는 어소리제이션 없는 상태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리모트로도 어소리제이션 없는 상태에서 생체 신호를 얻어서 해킹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열린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거꾸로 브레인 해킹에 나의 개인정보가 브레인 해킹 당하지 않도록 브레인 프로텍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밍 디바이스 같은 데가 가져가야 된다든지 여기다가 와이트닝 신호를 달아놓으면 돼요. 사실은 저희들 이런 거 다 해서 그 삼성 미래재단에다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브레인 해킹과 브레인 제밍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어제 나온 데이터죠. 그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그 뇌의 노화를 약간 리버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첫 근거가 나와서 상당히 익사이팅했었고 또 하나 이게 네이처 논문이었기 때문에 웬만큼 검증이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디는 간단합니다. 피험자들한테 멀티모달 타스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멀티모달이라는 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이 타스크에서는 비디오 게임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동시에 뭐 무슨 신호라든지 사인이 나올 경우에 그것도 기억하면서 운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모달 스타디라고 그러는데 이 타스크를 여기 지금 그 피험자의 나이인데 20대에 가장 잘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의 퍼포먼스를 100%라고 만약에 보자면은 20대가 100% 잘한다면 30대, 40대, 50대, 60대 되면서 퍼포먼스가 뚜두두 떨어지는 거를 우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저는 40대 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울한 결과고요. 그래서 여기쯤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건 뭐 토탈리 맥센스한 게 지금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츠하이머 같은 병이 25살 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데이터하고 토탈리 맥센스합니다. 사실 20대 정도가 픽이고
22살, 23살 정도 때 뇌가 가장 빨리 작동하고 25살 정도 되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천천히. 재밌는 건 이분들은 그 70대, 80대 된 분들한테 뭐 퍼포먼스가 20%, 30%뿐이 안 되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한 달 정도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퍼포먼스가 다시 이렇게 20대로 좋아지더라. 뭐 이거는 그냥 이 타스크만 하니까 그냥 트레이닝 이펙트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이 타스크 외에 다른 타스크, IQ 테스트라든지 다른 공간적인 타스크에도 여기서 배운 게 트랜스퍼가 돼서 베네핏을 받았다는 게 익사이팅한 거죠. 근데 이 비디오 게임은 아무 비디오 게임은 절대로 아니고 이 비디오 게임 자체는 상당히 디자인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유니버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뇌과학 하시는 분들하고 그 실리콘밸리 비디오 게임 한 회사하고 특정 회사하고 공동으로 만든 거로 지금 알고 있고 상당히 이 지도에서 왜 이런 효과가 나는지도 대충은 밝혀졌고 해서 상당히 앞으로 많은 걸 그 브레인 릴레이티드 게임으로 상당히 많은 걸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첫 번째 결과가 됩니다. 한 10분 정도 마지막 남았을 때 제가 조금 더 사이언스 픽션 얘기를 하자면요. 그럼 결국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보면 한 30년 된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인셉션이 될 수도 있고 아바타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전에서 뭐 G 스타디 같은 거는 말이 돼도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경험하는 거하고 머리에다 신호를 집어넣어서 경험하는 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뇌과학자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질문하세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보통 강연을 할 때 제일 먼저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뇌는 머리 안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뇌는 머리 안에 있는데 뇌가 머리 안에 있다는 말의 그 핵심은 뭐냐면 철학적인 핵심은 뭐냐 뇌는 세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뇌는 이 두개골이라는 감옥에 컴컴한 감옥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고요. 세상을 직접적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겠죠. 얘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건 눈, 코, 귀 같은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일렉트리컬 신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의미들을. 뇌가 직접 세상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뇌가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얘는 세상을 이해하려면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뇌가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센서들이 완벽해야 되겠죠. 불행하게도 센서들이 정말 엔지니어링이 잘못돼가지고 상당히 서브옵티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한 예를 들자면 눈 같은 경우는 제가 공학자 개념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설계가 잘못된 기계고요. 눈 같은 경우에 보세요. 눈이 뭐를 하는 건가요? 포톤들이 들어오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 포톤들이 망막에 꽂히면 망막에 그 포토 리셉터라는 그 디텍터들이 있죠. 디텍터에 꽂히면 포토 트랜스닥션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빛의 에너지가 일렉트리컬 에너지로 변하고 일렉트리컬 펄스가 케이블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뭐 이런 방법일 텐데 공학자가 눈을 설계한다면 당연히 디텍터들을 빛하고 가장 가까운 데다 둬야 되겠죠. 문제는 이게 망막인데 진화적인 이유로 뭐 이유는 다 이해합니다. 진화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의 그 망막이 배 안에서 발달할 때 뒤집어져서 저희가 태어나기 때문에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면 여기에 포토 디텍터들이 있어야 되는 거꾸로 반대의 포토 디텍터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죠. 빛이 들어오고 포토 디텍터가 있고 그 중간에는 혈관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제는 그러면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포토 디텍션에. 빛이 있고 무언가가 있고 디텍터가 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정말 해보면 세상을 우리가 망막에 어떻게 보일까 하면 진짜 그림자들이 적어도 이 정도 그림자는 보여야 돼요. 혈관들이. 우리 눈에 당연히 이런 그림자들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냐? 망막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호를 뇌에다 보내주지만 뇌에서 이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서 얘네들을 필터링 해버리는 거죠. 이 혈관 신호들을. 필터링은 또 어떻게 하냐? 뇌에서는 시각 뇌에서는 정보를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항상 미분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1, 프레임 2가 오면 얘네들의 차이값을 가지고 그 차이값 델타 값을 프로세싱해서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물체들은 계속 변하니까 살아남는데 혈관은 변하지 않으니까 미분이 0이 되고 그냥 죽어버리겠죠.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또 하나 생기죠. 문제는 뭐냐면 바깥 세상에 있는 물체들 중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녀석들 있잖아. 돌.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데 이 방법 없으면 그냥 사라져버리죠. 당연히. 이걸 또 하나 풀기 위해서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처음에 디자인을 잘못하면 나중에 계속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처음에 잘못된 디자인을 풀기 위한 그 노력들인데 뇌가 푼 방법은 저희가 지금 세상을 볼 때는 그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스태틱하게 보이지만 뇌에 있는 안구에는
그 눈에는 힘줄이 6개 있어서 걔네들을 통해서 눈은 항상 움직입니다. 지터링 그 사카릭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여서 망막에 있는 모든 물체는 망막의 물체들 트랜슬레이션 패닝되는 상태로 그 프로젝션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물체들은 계속 흔들리죠. 돌도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혈관은 눈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또 렐러티브 모션이 없다 보니까 살아남는 신호가 들어간다면 또 모션 커렉션 하느라고 난리가 나요. 일부러 눈을 움직일 수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관심 있으시면은 쉽게 실험으로 검증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눈에 있는 그 6개의 힘줄을 그 마비시킬 수가 있어요. 주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도 학부 시절 때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눈에다 주사를 넣어서 마비를 시켜놓으면 그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 물체들을 보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안개가 끼는 것 같이 뿌얘지고 한 몇 분 있으면 세상이 사라져버려요. 왜냐면 뇌가 볼 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변화가 없으니까 뇌한테 변화가 없으면 무조건 없다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문제는 이 디텍터들이 뒤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신호를 뇌에다 보내야 되는데 이 케이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끝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뚫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눈 앞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망막에서는 뒤에 있는 그 포도 디텍터들 케이블을 망막 표면으로 보내서 망막 표면을 타고 가다가 망막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한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면 결국 망막을 그 터널이 있는 데는 포도 디텍터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생물학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보는 데는 이 정도의 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블랙홀이 하나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포토 디텍터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우리는 세상 볼 때 이런 블랙홀 절대로 안 보이죠. 그거 역시 뇌가 로 데이터는 이렇게 봤지만 세상에 갑자기 블랙홀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뭘 하냐면 필링인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배경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해서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배경을 가지고 메꿔버리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배경으로 보이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센서들이 워낙 그 노이즈한 채널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바이올로지컬 센서다 보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정보를 가지고 수많은 애삼션과 가설을 통해서 클리닉한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해석을 한다는 게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데 보면 A하고 B 타일을 보시면 정상적인 눈을 가지신 분은 당연히 A가 B보다 훨씬 더 어둡다고 보이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은 A하고 B가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겠죠. 여기서 똑같은 그림인 거고요. 왜 반사되는 포톤량은 똑같은데 A하고 B는 여기서 보면 갑자기 더 밝게 보일까? 이거 역시 뇌가 해석을 해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A하고 B의 가장 큰 차이는 A는 바깥에 있다는 거죠. B는 그림자 안에 있는 거고 뇌가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그림자 안에 있는 물체는 더 어둡게 보인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자, A하고 B가 눈에는 똑같이 보여요. 근데 뇌가 얘기할 때 잠깐만 지금은 똑같이 보이지만 B는 그림자 안에 있고 그림자 안에 있으면 더 어둡게 보인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B가 더 어둡게 보이는데도 B하고 똑같이 보인다는 건 사실은 B가 더 A보다 밝다라는 추론해서 우리한테 밝게 봐 하면 우리는 그냥 밝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거를 다 이해하고 보는데도 여전히 더 밝게 보여요. 사실 A하고 B는. 왜냐하면 이건 하드와이어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알아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는 않고 세상은 항상 똑같이 그 뇌가 얘기하는 대로 보이지만 우리는 메타 지식을 가진 거죠. 아 사실은 A하고 B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시각적인, 대부분이 인지적인, 대부분의 논리적인 그 사고가 뇌의 착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시라는 건 절대로 나쁘다는 건 아니고 사실에 플러스 알파로 상당히 많은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뭐 시간이 모자라서 많은 걸 못 보여서 요거 하고 마지막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끝낼 것 같아요. 시간 자체도 시간 경험도 착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당연히 착시가 아니겠지만 시간의 흐름 어렸을 때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뭐 다들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다들 우리가 느끼고 있고 이건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 모두 다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건데 왜 그럴까? 아니 같은 시간일 텐데 왜 어렸을 때 느리고 나이가 먹으면 점점 빠를까? 그게 몇 년 전에 밝혀졌는데 그 이유는 뇌에서 어렸을 때 뇌가 정보를 좀 더 빨리 전달합니다. 여기서는 트랜스미션 레이시가 높다는 거죠. 나이가 먹어서 트랜스미션 레이시 떨어지고 자 그러면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데 어렸을 땐 세상에 샘플링 덴시티가 더 높다라는 거죠. 샘플링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스포츠 경기에서 슬로우 모션 같이 샘플링 레이시 높으니까 시간이 더 천천히 보이는 거예요. 샘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이가 먹을수록 샘플링 덴시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장면이 확 바뀌는 것 같이 보이는 거고요. 그럼 핵심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년 산다고 해도 태어날 때 세상을 한번 샘플링하고 죽을 때 한번 샘플링하면 아무 효과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눈 뜨면 바로 죽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링 덴시티 덕분에 그 시간이라는 흐름도 그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뭐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샘플링을 많이 하면 되겠죠. 샘플링을 많이 하면 해마의 정보 덴시티가 많아지고 오래 산 것 같은 착시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한 2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샘플링 레이스를 높이는 하나는 그 커피를 드시면 되고요. 카페인이 들어가면 샘플링 그 레이스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는 효과가 한 5분 정도 있는 거로 지금 밝혀져 있고 또 하나는 집중을 하면 됩니다. 집중을 하면 집중하는 순간에 샘플링 레이시 팍 올라가서 집중한 순간에 이런 그동안의 경험은 익스텐디트로 느껴지는데 이거 역시 한 10분, 20분 이상 유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론은 내가 나 자신을 미래로 프로젝션 했을 때 지금 이 과거,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고 밸류얼블 하다라는 결론이 나면 집중을 하셔서 샘플링 레이스를 올려주시면은 미래 갔을 때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질 거라는 거죠. 커피 한 잔 같이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거는 제가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네. 끝내야 되는데 사실은. 선택의 자유를 착취라고 뇌과학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컨카티네이션이죠. 뭐 누구하고 결혼할까, 무슨 차 탈까, 뭘 먹을까, 어느 학교 갈까 이런 식으로 선택이 그 꼬리를 물긴 하는데 우리 여기에 근본적인 엑시움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고 선호하는 게 있고 남들이 나를 지금 뭐 강요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라면 내가 선호한 거를 선택을 통해서 실현한다고 저희가 가설을 하고 있죠. 핵심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선호가 먼저 있고 선택을 한다라는 가설인데 뇌과학에서는 선택을 먼저 하고 선호도가 생긴다고 그렇게 지금 가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로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1960년도 정도에 환자들이었었는데 이분들 간질병 환자였고 간질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의 특정 한 부분이 망가진 건데요. 이 한 부분이 그 해마 환자같이 뭐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요거를 잘라내기가 두려웠었던 거예요. 의사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하셨던 건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뇌가 좌뇌 우뇌로 나눠져 있죠. 좌뇌 우뇌는 한 2억 개 정도 되는 케이블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의사분들이 생각했었던 걸 여기를 잘라내지 못하니까 그러면 약물 치료도 더 이상 안 되고 이 2억 개 케이블을 그냥 잘라버리자. 그러면 뇌가 하나만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간질병이 나도 하나는 그대로고 그래도 뭐 뇌가 2개 다 망가지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수술 10몇 명인가 했었어요. 사실은. 하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분들. 정말 천만 다행이다 했는데 의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로저 스펠이라는 분이 아니 2억 개의 케이블을 자랐는데 아무 뭐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정말 특이한 걸 발견하셨고 그 덕분에 1981년에 노벨상을 타셨는데 그 실험을 보기 전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뇌에서는 좌뇌 우뇌의 차이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뭐 퍼퓰러 사이언스엔 뭐 뇌는 돌리고 우뇌는 뭐쩌고 그거는 다 1960년대 히피들이 좀 많이 만들어놓은 이론들이고 지금 정석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단 확실히 오른손잡이의 대부분 사람들은 언어는 왼쪽에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정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좌뇌 우뇌의 큰 차이는 있지만 언어는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왼쪽에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뇌에서는 모든 정보가 거꾸로 처리됩니다. 세상에서 왼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 뭐 아시는 분들 중에 뇌졸중으로 왼쪽이 마비됐다 하면 오른쪽 뇌가 망가졌다고 저희가 가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2개만 기억하세요. 왼쪽 오른쪽 거꾸로 된다. 언어는 왼쪽에 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 피험자예요. 여기서 보면 좌뇌 우뇌를 잘라내. 그렇죠? 자, 특정 실험을 통해서 행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세상을 동시에 보니까 특정 스크린을 사용해서 한쪽 스크린에 보여준 게 한쪽 뇌만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스크린에다 닭발을 보여주면 닭발은 당연히 왼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왼쪽에는 언어 처리 능력이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봐요. 뭐 봤습니까? 하면 당연히 닭발 봤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큰 문제 없이. 거꾸로 왼쪽 스크린에다 겨울 풍경을 보여주면 겨울 풍경은 오른쪽 뇌로 들어가겠죠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물어봐요. 뭐 봤습니까? 근데 언어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풍경을 봤지만 말을 못하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고 말을 할 줄 아는 좌뇌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봤다 그래요. 그건 우리가 다 기대한 실험 세팅이 제대로 됐구나 라는 걸 알고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실험을 한 다음에 밑에다 수십 가지 사진을 갖다 놓고 손으로 아무거나 선호하는 걸 찝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유선택, 자유선호도. 첫 번째는 오른손으로 선택을 하라 그래요. 오른손은 이렇게 봐서 왼쪽 뇌가 컨트롤하죠.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왼쪽 뇌는 아까 닭발을 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닭하고 연결된 거를 많이 집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뭐 물어봐요. 왜 닭 집었습니까? 아까 닭을 봤기 때문에 닭을 집었다. 뭐 큰 이유 없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왼손으로 선택을 하게요. 원하는 거 아무거나 집어라. 왼손은 오른쪽 뇌가 컨트롤하죠. 오른쪽 뇌는 아까 분명히 겨울 풍경을 봤는데 말로 표현을 못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표현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통계적으로 겨울 풍경과 연관된 거를 집어요. 뭐 눈을 치우는 삽이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에. 오케이? 자, 이제 물어봐요. 왜 이걸 집었습니까? 말은 왼쪽 뇌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 뇌는 모르잖아요. 자기는 사실 왜 이걸 집었는지. 그러면 솔직하게 모른다 라고 해야 되는데 수십 가지 시나리오와 수백 가지 콤비네이션을 해봐도 한 번도 모른다라는 대답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거짓말이냐면 뭐 작년에 스키 탔었던 게 생각났다. 확인해보면 스키 탄 적 없고요. 여기 오기 전에 잡지에서 겨울 풍경이 있는 거 봤다. 확인해보면 그런 거 안 보신 분이고 한두 번 있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케이스로 봤을 때 결국 자네가 하는 건 뭐냐면 나의 행동을 내가 좀 선택한 거 행동을 보고 나서 이 행동을 가장 잘 정당화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만든 이론은 뭐냐면 혹시 이게 정상인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사람은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확실히 선호하는 게 있고 그걸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카이스트를 간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연도 있을 수 있고 컨팩트. 제가 존경하는 다른 교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유전적인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고 수백 가지의 예측하기 어려운 팩터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나의 선택으로 갔는데 뇌는 특히 좌뇌는 나의 선택을 보고 나서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든다는 거고 우리는 그 스토리를 나의 선호도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건 뇌의 기능은 결국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기계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말도 안 된다. 나는 왜 내가 뭘 원하는지 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그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분들이고 몇 년 전에 아마 맥도날드에서 했었던 캠페인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진짜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맥도날드에서 이제 커피를 만들 때 커피가 뭐 어느 커피가 이 커피 맛이 어떤지를 보라 그러고 똑같은 커피에다 하나는 2,000원이라고 쓰고 또 하나는 4,000원이라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같은 커피입니다. 화학적으로 해서 뭐가 더 맛있냐고 평가를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좀 크게 해주세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안 돼요. 네, 마이크로 테스트 해가면 어쨌든가. 2,000원짜리는 신발 신품을 강한 것 같은데요. 4,000원짜리는 그 커피 향 자체가 연통 향이 좀 더 깊게 난다고 하잖아요. 예, 당신의 커피 선택. 지금 여기서 마지막 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돈이랑 커피가 쓰는데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향이 좀 더 진하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커피는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비싼 거니까 또 손이 가는 거예요. 지금.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네, 결론을 내자면은요. 여기서 이걸 다 지우고요. 결론을 내자면은 결국 그겁니다. 지금 여자분들 다 거짓말하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착시 현상을 봤기 때문에 100%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커피 2잔을 마셨죠, A하고 B라는. 화학적으로는 동일해요, 당연히. 혀에서는 맛이 똑같다고 나와요. A하고 B 타일이 똑같이 밝다고 나온 것 같이. 그 신호가 뇌로 가죠. 뇌로 가면 똑같다고 나와요. 근데 사전 지식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물체들에서는 그림자에 있는 게 더 어둡다는, 그건 진화적인 거겠죠. 진화적인 사전 지식이 있는데 이분들 대한민국 여성분들한테 비싼 게 더 좋다라는 사전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런 바이아스는 진화적으로도 가능하고 발달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느 스텝에서도 우리가 바이아스를 퍼튜베이션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런 게 컨플릭트가 있어요. 데이터는 똑같다 그러는데 내가 가진 바이아스는 비싼 게 더 좋다고 나오겠죠. 우리가 연구할 때는 데이터하고 모델하고 컨플릭트가 있으면 모델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뇌한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를 버려야 되겠죠. 왜냐? 모델 만드는 데는 수년이 걸렸는데 이 데이터는 지금 이 순간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링 아테팩트 수가 있어요. 충분히 뇌한테는. 뇌가 볼 때는. 내가 몇 년을 걸려서 만든 모델을 커피 한 잔 마시고는 아무도 안 바꿔요. 물론 이 데이터가 계속 컨플릭트가 있으면 어느 한순간부터 모델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뇌를 당연히 베이지안이라고 생각을 하죠. 뇌가 쓰는 확률은 프리퀀시 모델이 아니고 당연히 베이지안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 너리지가 있고 계속 라이플리후드로 다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서포트하면 그 모델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고, 모델하고 컨플릭트가 있으면 우선 데이터를 우선은 버려보지만 계속 들어오면 모델을 버리겠죠. 우선은 이 테스트만 할 경우에는 절대로 버릴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그 비싼 게 더 좋다라는 결과를 내서 데이터를 버리고 손이 가서 선택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뭔가 찜찜은 계속 해요. 왜냐하면 혀에서는 계속 같다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선택을 미리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이 스플릿 브레인, 아까 뇌가 잘린 분들 같이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의 선택을 가장 정당화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뭐 시력 없이도 다 있고 어쩌고저쩌고 저는 표현할 수도 없는 표현 쓰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죠. 핵심은 여기 계신 분들도 무언가 내가 선택을 했는데 말이 길어지면 그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내가 한 선택에 대한 정당화가 길어지게 되면 그거는 데이터하고 내가 가진 모델하고 컨플릭트가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냥 좋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아무 정당화 없이. 왜냐하면 그건 거의 진화적으로 유전적으로 그 와이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뇌가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진화를 했는데, 재밌게도 호모사피엔스 뇌가 한 20만 년 전부터 진화를 더 이상 안 했어요. 왜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뇌 안에 있는 인베디드 솔루션들, 페로망들은 다 이런 문제를 풀려고 만들어진 옵티미제이션 된 페로망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결국 뇌 안에는 네이티브하게 운전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 투자하는 페로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에뮬레이션을 쓸 수뿐이 없다는 거죠. 에뮬레이션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 컴퓨터 갖고 우리가 윈도우스 충분히 같은 튜링 기계니까 에뮬레이션 할 수 있지만, 에뮬레이션 하면 속도가 느리고 버기하고 크래시 자주 하고 엑센트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인간이 하는 현대적인 밥 먹고 쫓아다니고 번식하고 그런 건 아주 인베디드 솔루션으로 내추럴하게 잘 되지만, 문화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 행동은 에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느리고 바이어스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엑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엑센트들이 대부분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주면 완전히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거겠지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